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5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원석현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좀처럼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당초 오늘 연금개혁안 초안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쟁점이 컸던 보험료율 인상, 소득 대체율과 같은 사안들은 그대로 둔 채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개혁부터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부터 논의하겠다는 건데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연금특위를 구성하며 개혁에 시동을 걸었죠. 이후 민간자문위원들은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내는 안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싸늘한 여론과 연금개혁으로 불거진 프랑스의 대규모 시위가 정치권 논의를 멈춰 세웠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 인구가 1,000만 명까지 늘면서 오는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 고갈에 대해선 과당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고령화에 맞춰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텐데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미뤄지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걸 정부와 정치권이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기가 없어도 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고려해서라도 말이죠.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혜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어요. 그렇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등의 야삼당이 공동 발의를 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총 투표수가 293표였고요. 찬성이 179표, 반대가 109표, 무효가 5표였습니다. 원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정부 질문을 다 끝낸 이후에 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 의사 일정 순서를 바꾸자고 해서 먼저 처리를 했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안건 설명을 했는데 이 이상민 장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한 여러 탄핵 사유를 적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의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라고 이 제안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제 찬성이 179표. 원래 당초 민주당 내에서 좀 반란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의 반란표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야삼당이 거의 이제 다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무소속 의원들도 참여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서 국회 법사위에 안건을 회부를 해서 조사를 우선 진행해야 된다. 이 제안을 했지만 이건 부결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 제안 설명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논리, 법리를 아예 무시하고 막각파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의 직무정지로 인한 공백의 피해는 다 국민에게 갈 것이다 라면서 또 헌재로부터 부끄러운 결과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하고 네. 탄핵안 기각이 불러올 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 국민의힘은 로텐도어 계단에서 이상민 탄핵안 가결 규탄대회도 진행을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이 준 거대 의석을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쓰지 않고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민주당이 곳곳에서 힘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힘자랑을 하다가 이 선거에서 연속으로 패하고도 아직도 뭐 때문에 졌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역시 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어떻게든 방탄을 하고 시선을 돌리고 윤석열 정부에 패기치고 방해하려는 게 민주당의 속내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이상민 장관 입장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를 포기한 것이다 라면서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이제 이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설명을 한 내용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대통령 그리고 의회, 사법부 다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는 아직 드러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된다.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법과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의적 책임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 예. 이전에 이제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과정을 거쳤으면은 네.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고 참사 책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진 사퇴를 하듯 했든지 아니면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해임 건의안 제출했을 때 그것을 대통령이 수용하는 형태로 파면을 했든지 아니면 이제 국정조사 끝나고 그다음에 경찰서가 마무리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무적 책임을 물어도 묻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한 바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인사조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소추안 추진하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이것에 대한 이제 답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절차들이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헌재는 국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후에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걸로 이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 탄핵 심판의 심리는 구두 변론으로 이루어지는데 변론기일에 당사자나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변론 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으로 그리고 여기에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기한 내에 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이게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상민 장관 직무가 정지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훈시 규정에 따르면은 6개월까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늦출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뭐 더 늦출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최소한 하여튼 수개월 정도 업무 공백 상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장관 공석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를 여당과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이제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 뭐 차관을 새로 임명하는 방안 등을 대통령실이 고려한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네. 또 오늘 매일경제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실 일부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예.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는 걸로 했다라는 보도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 대응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이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오늘 나왔던 쟁점들 정리해 볼까요? 이제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됐는데요. 뭐 예.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게요. 이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사안에 대해서 네.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부처 간 조율이 제대로 된 거냐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당시에 한동훈 법무장관과 전화로 협의를 거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이게 9시간 만에 이렇게 철회될 것을 왜 사전에 그러면은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네.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의문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한 발언도 논란이 좀 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보도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콕 집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자들을 향해서 비꼬는 말을 이제 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비꼬는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평론가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 용어로 하면 네. 검수한박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 죄를 안 묻는 법을 만드는 게 낫다 뭐 이런 주장한 거예요. 네네. 이 비꼬은 건데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 법안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보도가 사실 확인을 거친 보도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사실로 전제하고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 법안 추진을 확실히 안 하겠다는 거냐라고 또 반문을 했고 두 사람은 비슷한 취지의 이런 입씨름을 또 이어갔고요. 매번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김민석 의원하고의 질문 과정에서도 이제 수사를 너무 야당에만 집중한다 이런 질문도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 또 한동훈 장관이 한 답변이 좀 재밌는 대목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내 검사 인생의 화양 연화는 민주당 정부 초반의 그 시절이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이 분들이 오히려 저를 미워하는 거 아니냐.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그것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장관은 발언만 하면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오해는 풀려면은 한번 글쎄 민주당의 그 의원들하고 캠핑이라도 한번 가든지 뉴스를 전하는 입장에서는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이제 한동훈 장관이 발언을 했다고 그러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하고 이걸 뭐 전하는 것도 사실 이제 즐거운 기분은 또 아니에요. 네. 캠핑 말고 그냥 김치찌개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하고 같이 먹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문제도 다뤄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노동개혁 이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 연공형 임금 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 결과지만 현재 임금 체계가 젊은 층의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 정권의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현안인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노조 대부분은 법을 준수하면서 이 쟁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은 일부 노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 민법 그리고 형법 원리에 어긋난다. 이런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2주간 최대 규모의 총파업 투쟁을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올해 투쟁 계획을 밝히는 이런 자리를 기자들과 이제
좀 가졌는데요.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이 개혁적인 것인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과연 개혁적인지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대통령이든 고용노동부 장관이든 생방송 공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많이 보도가 됐고요. 민주노총은 또 올해 상당히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놨는데 5월 1일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20만 노동자의 총걸기투쟁을 단행하겠다.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7월에는 특히 2주간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일정에 굉장히 많은 이 노동조합들이 참여를 할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 모든 투쟁은 반 윤석열 대통령 투쟁으로 정확하게 계획을 했다. 예년과는 다른 규모가 상당한 그러한 총파업이 될 것이다라고 재삼 또 강조를 했습니다. 노조 갈등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가 됐다.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 군경의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한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국방 방위에 힘을 모아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자 이렇게 당부도 했습니다. 또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서 통합 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된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군경은 물론 민간이 함께하는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을 해서 유사시에 국민 보호에 만전 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 회의에서는 국정원이 일단 안보 정세를 설명을 했고 통합방위본부가 군사 대비 태세 또 통합방위 태세의 추진 성과를 보고했고 올해 추진 방향을 발표하는 등의 이런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걸 듣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안보는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하는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 안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회의를 매년 초에 직접 주재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약간 너무 병영국가화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도 할 법한 상황인데 또 이렇게 그 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밝힌 거는 북한이 오늘 밤에 열병식을 지금 개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것과 또 무관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속보가 전해진 바를 보면은 지금 북한 이 관영 매체 보도 등을 통해서 북한의 열병식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미 개최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열병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창건일, 그러니까 북한 말로는 건군절이라고 하는데 이 일정을 기념해서 어제 딸인 김주애와 함께 인민군 장병들의 숙소를 방문했다. 이 사실도 같이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연설을 했는데 우리 또는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내놓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열병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열병식을 진행을 하면 여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할 것이고 그 연설 내용에 지금 밝히지 않은 우리 이 남한 정부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든지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이고 네. 또 이 열병식이라는 게 결국 이제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측면에서 새로운 무기 예를 들면 강화된 ICB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할 것이냐가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후 8시 30분부터 열병식 행사를 시작을 했다. 지금 본행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신무기가 등장할지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쯤이면 하면 북측이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화제를 바꿔서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건데요. 다만 이와 별개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러면 뇌물을 받은 거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것이니까 네. 뇌물을 준 사람 그리고 횡령을 해서 이 뇌물을 마련한 사람인 이 김만배 씨 있지 않습니까? 예.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람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학소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전해드리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게 받은 50억 원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한 것으로 본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이 50억 원이 알선 등 뭔가 연결됐거나 또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서 독립적 생계를 이 아들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이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 유지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거나 또 실제 하나은행 측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총선 앞두고 2016년 3월에 남욱 변호사에게서 현금 5천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이미 한도에까지 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액의 현금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이 곽상도 전 의원이 이것은 변호사 보수다라고 주장한 거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런 판단 내용에 대해서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등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보면은 이 재판부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에 적극 항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오히려 곽상도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다라면서 무죄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화천대유 컨소시엄하고 지금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뇌물을 그 대가로 받았다. 뭐 이런 이제 그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첫째로 그 대가성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곽상도 전 의원이 실제로 그런 요구를 받은 것인지 그리고 들어준 것인지 이것도 재판부는 모르겠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뇌물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받았거나 또는 받은 사람과 뇌물 혐의의 공동 정범이거나 또는 경제적 공동체이거나 뭐 이런 사정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독립생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입증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법리를 다르게 적용했어야 하는 것이거나 예를 들면 제3자 뇌물이라거나 뭐 이런 걸 적용했어야 되는 것이거나 네. 아니면 좀 더 증거를 더 좀 세부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게 대가성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서 알선수지나 이런 걸로 가거나 뭐 이랬어야 되는 건데 네. 이 전부 다 입증이 지금 안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50억 클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의 혐의가 그래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얘기가 됐던 거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사람들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정확하게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얼개가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곽상도 전 의원도 이렇게 이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마당에 다른 인물들 50억 클럽의 다른 인물들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이냐 확대가 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좀 의문이 든다라는 그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은 일단 이 사건의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50억 클럽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착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단은 마치고 본격화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이번에 이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정영학 씨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 정영학 씨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판결에 의해서 하락한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또 이게 50억 클럽에 있는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렇죠. 그런 사안에도 네.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혐의도 사실은 녹취록이 아주 주요 근거로 지금 기소를 할 때 작용을 한 건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어떻게 판단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 경선 여론조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뭐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뭐 윤심이 없다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공세를 폈는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또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안철수 의원에게 이제 대통령실이 강하게 이제 경고를 날린 거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이 유난연대라는 표현 그럼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을 끌어들이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의 대응이 좀 과했다라는 점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도 납득이 되지만 하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잘못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여러모로 판단이 좀 갈리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개입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나라 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5년 만의 일인데요. 학살 피해자 응유엔 티탄 씨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판결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요. 피해자 증언 또 미군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우리 군이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예, 그 베트남 전쟁 시기에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전체 규모에 관해선 이 한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최소 80여 개 마을에서 9천여 명의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에 의해서요? 예, 예. 근데 이게 최소한의 추정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다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저희가 10,000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당시 베트남 전쟁 시기에 학살되었다라고 좀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네. 어제 선고된 소송은 그 중에 한 개의 마을의 학살을 다룬 건데요. 그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폭리 마을에서 벌어진 학살이라고 해서 저희가 폭리 학살, 폭리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 피해자의 증언 그리고 주월 미군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1968년 2월 12일 이 폭리 마을에 한국군에 의해서 비무장한 민간인 70여 명이 학살되었다. 한국군이 마을을 수색하면서 비무장한 민간인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모이게 한 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칼을 찔러서 살해했고 사망한 사람들 대부분이 노인과 여성 또 임신한 여성도 있었고요. 또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학살 당시에도 베트남 안에서도 굉장히 끔찍한 사건으로 한국군, 미군 또 남베트남에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군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공론화가 된 지는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잖아요. 예. 근데 이번 소송 아무래도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이 있었을 테니까 어떤 계기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 문제가 최근에 이슈가 된 문제는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론화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1999년에 한겨레 20일이라고 하는 주간지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생생 기록한 기사가 최초로 공개가 되었고 네. 사회적인 반향이 꽤 컸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3, 4년 동안 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당시에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작에 좀 대면하지 않았고 사회 역시도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사건 같이 되어버렸죠. 그러다가 2015년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2명이 최초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 8년 전의 일인데요. 최초의 공론화부터 15년이 지나고 나서야 피해자들이 한국에 직접 방문을 해서 자신의 피해를 증언하고 또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호소했었는데 당시의 변호사들도 역시 그 방안을 보면서 이게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법률가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을 방문을 하고 피해자분들을 뵙고 또 이제 지역들을 실제로 조사를 하면서 소송으로도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볼 수 있겠다라는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부터 좀 이 소송을 준비하고 2020년에 소장을 접수하고 3년 만에 판결을 받게 된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응유엔 티탄 씨,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용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응유엔 티탄 씨를 2015년부터 쭉 뵈왔고 말씀도 듣고 또 한국에 오시면 그 티탄 씨와 같이 이제 좀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었는데. 예. 하나의 용기는 이제 의심스러운 눈빛 앞에서 증언을 하는 용기라고 좀 봅니다. 응유엔 티탄 씨가 한국에서 증언을 하실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이다. 이분도 아시는 거죠. 네. 한국에서 피해자가 이런 진술을 할 때 물론 공감하고 사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의심하고 나아가 비판이나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재판에서는 너 베트콩 아니냐? 너 당시에 한국군에 의해서
한국군에게 뭔가 적대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군이 너에게 뭐 총격을 가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에도 사실 답변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러한 팔짱을 끼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계속 8살 때 자신이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큰 용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용기는 이 베트남이 한국만큼 자유로운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국민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 좀 이례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처음 제기할 때도 응우엔 치탄 씨에게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면 유무형의 압박이 올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예상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응우엔 치탄 씨는 괜찮다. 나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 마을에서 70여 분이 돌아가셨고 그 영혼들이 나를 지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난 용기를 낸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베트남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 정작 당사자에게는 그 어떠한 유무형의 압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소송을 용인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그건 이제 걱정했던 부분이고 용기를 내셨는데 다행히 좀 그런 일이 없어서 저희가 안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고 또 사건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재판부 응애 씨 주장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한 겁니까? 예, 전부 승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뭐 법률적 쟁점이나 사실적 쟁점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모두 피해자 측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줬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을 당시에 우리 군인이었던 한국인의 증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참전 군인분이 직접 법정에 나오셔서 1968년 2월 12일에 내가 폭리마을에서 작전을 했고 또 거기에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사실 법정에서 당연히 최초의 증언이었고 네. 또 그분 역시도 엄청 큰 용기를 내신 거죠. 참전 군인 사회 안에서 그렇게 용기 있는 증언을 하시는 분이 사실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법정까지 나와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또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을 갖기를 희망한다라고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이제 승소 소식을 응애 티탄 씨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미리 봤고요. 네. 응우엔 티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좀 그대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승소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학살 사건의 영혼들이 저와 함께하며 저를 응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들도 이제는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쁩니다. 재판장님께 감사드리고 지난 시간 저와 함께해 준 변호사들과 한국의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예, 전날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계속 이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1심에서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아마 피고 대한민국은 항소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마지막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또 한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당연히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전날 한숨도 못 주무시고 이 선고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다리셨는데 저희가 다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많이 기뻐하시면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번 재판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소멸시효가 만료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재판부의 판단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가 판결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예. 민사 사건들의 판결문의 등록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요. 예. 지금 기자분들도 판결문 등록 왜 안 하냐, 이제 저희한테도 물어보시고 법원에게도 좀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재판장이 법정에서 낭독한 정도의 이야기만 가지고 요 소멸시효를 어떻게 좀 판단했는지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 사실입니다. 네. 있음날로부터 5년이 지났고 또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재판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피고 대한민국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건 권리 남용이다.
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통상의 과거사 사건들, 그러니까 과거의 뭐 집단학살이나 민간인 불법 살인에 대해서 소멸시 형을 배척하는 논리가 이제 권리남용인데 네. 실제로 재판부가 어떠한 논거를 들어서 이 권리남용을 했는지는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행위였고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피고 대한민국이 그런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정에 나와서 소멸시 항변을 하는 건 국가로서의 무책임한 태도다. 이것을 인정하는 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책임한 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소송을 두고 참전 군인들의 명예는 어떡하느냐 뭐 이런 이제 반론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 문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분명히 밝혀드릴 건 이 소송은 참전 군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명예를 깎는 소송이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법정에 나오셔서 증언하셨던 참전 군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짜 군인 정신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당당히 인정하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미루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나 역시도 군인 정신을 가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했었던 좀 안타까운 일 또 좀 부정의하다고 볼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당당히 증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필요한 책임이 있다면 또 책임을 지내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참전 군인분들의 명예를 더 높이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 판결 이후에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잇따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사실 지금 당장은 높지 않고요. 오히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과 사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뭐 국회 등 뭔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이 대응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노력들이 정말 계속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피해자들이 원하시는 건 진실을 대한민국 정부가 좀 책임 있이 규명해 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국군이 주둔했던 지역에 한국군 증오비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베트남 민간인 학살과 관련돼 있는 이 문제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국군 증오비, 남조선 증오비 이런 식의 비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폭리마을만 해도 폭리마을 입구에 이런 비문이 있습니다. 베트남 민간인들이 남조선 군인들에 의하여 68년 2월 12일에 학살되었다. 이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을 지나다니면서 계속 기문을 보는 거죠. 저는 이제는 응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1심 판결이니까 지켜보자. 대법원까지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자가 아니라 1심 판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고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진실규명이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였었잖아요. 이제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곤 하는데요. 우리는 사건의 이면, 사건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왔을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수칙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젤게이트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갑자기 왜 몇 년 전 사건을 들고 나왔나 좀 궁금하실 텐데 최근에 폭스바겐이 국내 전 차종의 출고를 중단을 했어요. 네. 몇 개 차종 중단한 적은 많았는데 이렇게 전 차종을 중단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제 폭스바겐 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뭔가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디젤게이트인데 이때도 전 차종 출고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제가 이제 최근에 디젤게이트 관련해서 후속 처리 과정을 좀 취재할 일이 있었는데 그 한미 양국에서 어떻게 처리됐나 그 결과를 보다 보니까 거의 뒷목이 뻐근할 정도로 좀 답답한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는 그러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가 도대체 환경 전문 기자의 뒷목을 뻐근하게 만들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좀 시간이 지난 사건이니까 네. 디젤 게이트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네, 2015년 9월로 거슬러 가는데요. 그때 미국의 환경보호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그 환경부 같은 곳인데요. 여기서 폭스바겐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당신들이 만든 디젤차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나라든지 자동차를 팔려면 그 나라에서 정한 대기환경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미국이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디젤차 기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차량 제조사들이 아무래도 휘발유차에 강하니까 맞아요. 유럽차에 좀 진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아무튼 기준이 얼마나 높았냐면요. 당시 대부분의 차들은 유로 5라고 하는 기준으로 출시가 됐어요. 이거는 1km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배출이 0.18g 이하여야 됐었거든요. 네. 한국도 이걸 준용해서 이제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고요. 근데 미국은 0.044g 이하로 배출하라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배출량이 4분의 3이나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제 배출가스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배출가스를 디젤차에서 조절을 할 때 뭐 EGR 혹은 뭐 SCR 이렇게 하는 뭔가 어떤 그런 기계 장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네네. 이제 조절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인증 시험 검사를 실내에서 받을 때는 작동을 시켜서 질소산화물 그 배출이 확 떨어지게 했다가 실제로 도로를 달릴 때는 이 소프트웨어를 뭐 작동을 중지한다거나 해서 다시 이제 배출량이 확 늘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도로 주행을 하면서 다시 재봤더니 원래 아까 미국 기준이 0.44g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51g을 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기준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기준 이런 것도 다 초과했던 거죠. 그 미국은 뭐 집단 소송한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뭐 배상금을 물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또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조금 수리비 정도 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냥 그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도 디젤 게이트가 워낙 좀 옛날에 터졌던 일이고, 예. 그래서 그래, 미국은 강하게 처벌했지, 뭐, 거긴 집단소송제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로만 이제 알고 넘어갔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요번에 이걸 왜 다시 들여다봤냐면요. 제가 지난해 10월 말에 미국 출장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우연한 기회에 디젤 게이트 때문에 폭스바겐이 미국 땅에서 지불해야 했던 돈이 그 단순히 이제 소송 통해서 엄청나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고 하는 것 이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떤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가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출장을 갔던 게 디젤 게이트 때문에 갔던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이제 워낙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굉장히 이제 뭐 환경 정책이나 이런 게 앞서 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지역의 어떤 정책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좀 이제 알아보려고 취재를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관을 제가 방문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취약계층 지원 사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뭐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좀 낙후된 이런 곳에서 어떤 사업이 있었냐면 이제 가가호호 돌면서 이 집에서 뭐 카페트가 오래됐으면 그거 바꿔주고 네. 뭐 이제 곰팡이 같은 게 있으면 왜냐하면 그러면 천식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곰팡이 쓴 거 다 없애주고 지붕 수리해주고 심지어 뭐 창틀도 바꿔주고 그리고 가전제품 오래되면 전기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전제품도 바꿔주고 막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니 이게 그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굉장히 범부처 사업이고 네. 그리고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도대체 이거 갈등 없었냐 이랬더니 전혀 갈등 없었다. 왜냐하면 이거 돈이 어차피 폭스바겐에서 나온 거라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폭스바겐이요? 그랬더니 디젤 게이트 때문에 조성된 기금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참 신기하다 이러고서 넘어갔는데 며칠 뒤에 제가 이제 이번에는 미국에서 제일 커다란 제로 에너지 빌딩이 있어요. 네. 메리 니콜스 캠퍼스라고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굉장히 신규로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밖에 취재하면서 돌아오고 제가 이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지 하고서 보니까 그 건축비의 37%를 또 이것도 폭스바겐이 낸 거예요. 네. 아니 뭐 폭스바겐이 돈을 얼마나 많이 미국에다 갖다 줬길래 네. 뭐 건물도 에너지 절감하는데 돈 쓰고 네. 뭐 사회 취약계층에 어떤 뭐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돈이 쓰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도대체 그냥 소송비만 낸 거 아니었어? 이게 뭐가 더 있을까 이제 알아봤더니 예. 이제 그 비용을 크게 4덩이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예. 직접적으로 이제 차량 구매자한테
지급하는 합의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폭스바겐 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무공해 차량에 투자하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송 때문에 내야 했던 뭐 벌금, 배상금 이렇게 이제 네 덩이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합의금은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산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이 지금까지 너네들이 불법 조작한 차의 85%를 리콜하라라는 건데 뭐 리콜을 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 중에서는 나 이제 더 이상 이 차 타기 싫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그 디젤 게이트가 정확히 2015년 9월 18일에 이제 터져 나왔는데 네. 그 바로 전날 9월 17일 중고차 가격을 100% 쳐줘서 소비자들한테 그걸 다시 사라 차를.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 디젤 게이트가 가격에 영향이 없게 하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계약을 한 사람들은 리스 계약을 조건 없이 뭐 중도 해지 수수료 이런 거 없이 100% 다 보상 그냥 무조건 해제줘라 이렇게 했고 네. 만약에 리콜률 85%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성률 1%포인트당 최대 8,500만 달러를 폭스바겐 기금으로 내도록 했어요. 그럼 이 폭스바겐 기금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히는 완화 신탁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폭스바겐이 조작을 때문에 그 배출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쓰는데 이제 들어갈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 이게 액수가 한 30억 달러 정도를 이제 그 폭스바겐이 냈고 이거를 이제 미국 전체 50개 주랑 워싱턴 DC 이런 데 이제 지역별로 차량 등록 대수에 비례해서 나눠 가졌고 이 돈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취약계층도 돕고 뭐 네. 건물도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공해 차량 투자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20억 달러를 걷었습니다. 이거는 전기차 충전소 짓고 그리고 전기차 보급을 홍보하고 여기서 이제 전기차는 폭스바겐 차 홍보하라는 게 아니라 정책을 홍보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기금을 이제 운용하고 하는데 이제 별도 어떤 회사,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회사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제일 많은 공공 고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단 소송이나 이런 걸로 지불하게 된 벌금 이런 것도 있어서 가장 최근 외신 보도를 보면 이거 다 더해서 한 지금까지 333억 달러를 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율을 1,000원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네. 300억 달러면 3조 원이잖아요. 네. 지금 30조 원이잖아요. 30조, 예. 그러면은 얼마예요? 40조 원 정도 된다는 돈이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뭐 한 거예요? 갑자기 야 우리나라는 거저 그냥 그 디젤 게이트 넘어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대체 한국은 그럼 진짜 뭘 했을까 이게 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저도 그동안 이제 환경부 출입하면서 디젤 게이트 관련해서 환경부가 과징금 얼마 부과했다 이렇게 기사는 쓰긴 썼는데 예.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 돈으로 뭐 했을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는 이제 과징금을 거두면 그거를 어떤 이제 특정 목적에 따라 쓰고 하는 제도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냥 과징금을 거두면 이렇게 바로 이제 국고로 환속이 돼서 이거를 이제 그다음엔 용처를 알 수 없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부가 그럼 완전히 손 놓고 있었냐라고 하면 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게요. 우리가 이제 디젤 게이트를 하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터진 그 사건만 우리가 기억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는 폭스바겐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뭐 예를 들면 닛산이라든가 벤츠라든가 이런 이제 제작사로 계속 범위를 넓혀서 2021년까지 계속 과징금을 부과를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제 이런 조작을 발견했으면 미국처럼 뭔가 엄벌할 뭐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디젤 게이트도 사실 그 2015년 발생했을 때 우리 법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이 10억 원밖에 안 됐어요. 모델당. 네. 그러니까 네. 10억 원이면 사실 뭐 고급 세단 한 10대 팔면 그렇죠. 건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2017년 말부터 그 상한을 500억 원으로 좀 올리긴 했으나 그것도 이제 2017년 말 이후에 부과된 과징금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네. 대당으로 따지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이제 폭스바겐 기금 뭐 혹은 뭐 무공해차 그 투자금 이런 거 그런 목적성 기금을 조성한 거는 아예 없었고요. 아니면 이거 기껏 다 합쳐봐야 1,000억 원도 안 되는 돈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40조 원대 1,000억 원.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해 보기로는 당시에 집단 소송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민형사 이런 소송이 진행되긴 했는데요. 네. 이것도 사실 씁쓸해요. 그 형사소송은 1심에서 벌금 선고가 됐는데 이게 계속 깎여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11억 원. 으로 네? 감경이 다 됐고요. 합쳐서요? 네네.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요. 예. 그리고 민사도 역시 용두사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부 소비자들이 독일 회사가 이렇게 속여 판 거 알았으면 안 샀을 텐데 허위 광고 때문에 우리가 샀으니까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소송을 냈거든요. 근데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씁쓸해집니다. 정확히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평균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승차감, 안전성, 연비, 상표, 디자인, 가격대를 기초로 차를 구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통상적이다. 배출가스의 많고 적음은 구매 결정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는 훨씬 더 내용이 긴데 네. 요약하면 어차피 우리나라 소비자는 환경성 따져서 사는 차를 사는 게 아닐 텐데 무슨 손해배상 청구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판사가 우리나라 소비자를 너무 얕잡아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말입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시해서 사는데. 네, 그래서 그 1심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2천만 원에서 100만 원만 인정이 됐고요. 이게 항소심까지 가기는 했는데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판결문을 이제 볼 수는 없어서 제가 이 담당 법무법인한테 물어봤는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한국 소비자는 국제적인 호구구나. 네, 그렇죠. 아니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이제 디젤 게이트를 다시 떠올리시면서 와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 제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네. 걸 실감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시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야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만큼 이제 한번 뭔가 잘못했을 때 일벌백계를 하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게 네. 했던 이유가 어떤 법이나 이런 규제 이런 걸 만들어갈 때 사실 소비자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직접적인 그 당사자인 기업이 관심이지. 그러니까 네. 어떤 입법 과정에서 기업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을 때는 그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 인식에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예. 우리는 뭐 판사님들이 알아서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걸 환경을 고려해서 차를 샀을 리 없다. 뭐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얼마나 시각이 다른가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아니 뭐 지금도 여전히 이제 자동차와 관련해서 리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뭐 또 다시 이런 사건 터지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네. 우리 정부나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입법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네. 좀 더 나아가서는 환경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해가지고 규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유익한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못 듣는 얘기였기 때문에 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구생활 벽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길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저녁에는 전남 해안, 늦은 밤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도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 오전에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에서 60mm, 그 밖에 전국 5에서 20mm고 수도권과 강원 영선 5mm 미만입니다.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남부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경남 북서 5에서 15cm, 그 밖에 내륙과 산간 지역에도 1에서 5cm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경 서울, 대구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3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 높겠습니다. 인천 8도, 서울, 울산 10도, 대전, 대구, 부산 11도, 광주 12도, 제주는 13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0.6도, 습도 53%입니다. KBS 58분 날씨 잔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대중은 영웅을 기다리지만 언론은 영웅적 서사를 보도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칫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가공의 스토리를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통상 신문 같은 레거시 미디어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영웅담을 전하는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아마 이런 사정을 알기에 다른 기사들 틈에서 이 기사가 더 도드라져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리틀 빅 히어로 라이더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놀라는 게 배달 문화라고 하죠. 언제 어디서든 주문하면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신기한 건데요. 당연한 말 같지만 1년 365일 밤낮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누비는 40만 명에 달하는 배달 라이더가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지난 2일 소방청이 119 의인상을 수상했는데요. 수상자 명단에 배달 라이더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한강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강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여성을 발견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구출한 전성배 씨. 그는 의인상 수상 소감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라이더에 대한 인식이 안 좋지만 우리도 주변에 도움을 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8월 폭우가 한창 쏟아지던 밤 11시 배달 일을 마치고 귀가할 무렵 신림동 반지하에 사람이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주택 복도로 헤엄쳐서 들어가 주민을 구출한 은석준 씨. 그는 평소에도 경찰로부터 수배 차량 번호를 전달받아 오토바이 앞에 붙여놓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2명 외에도 사건 사고의 목격자, 해결자 역할을 하는 라이더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정부가 재난 대비를 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53만 대의 CCTV 전부를 지능형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움직이는 내비게이션인데다가 실시간으로 동료들과 사건 사고 정보를 공유하고 신고하는 배달 라이더가 어쩌면 진짜 지능형 순찰대는 아닐지. 교통 위반, 소음 등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딱 그 정도의 만큼이라도 그들의 영웅적인 활약상에도 주목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fight the world, I fight you, I fight myself, I fight God, just tell me how many burdens left. I fight pain and hurricanes, today I wept. I'm trying to fight back tears, flood on my doorsteps. Life and living hell, puddles of blood in the street, shooters on top of the building, government aid ain't relief. Earthquake, the body drop, the ground breaks, the poor run with smoke lungs and scarred face. Who need a hero? You need a hero, look in the mirror, there go your hero. Who on the front lines at ground zero? My heart don't skip a beat even when hard times bumps the needle. Mass destruction and mass corruption, the souls of suffering men clutching on deaf ears again. Rapture is coming, it's all prophecy, and if I gotta be sacrificed for the greater good, then that's what it gotta be. Pray for me, take my pain for me, save my soul for me, 'cause I'm alone to see. If I gon' die for you, if I gon' kill for you, then I spill this blood for you. Hey, hey, hey. Who gon' pray for me? Take my pain for me, save my soul for me, 'cause I'm alone to see. If I'm gon' die for you, if I'm gon' kill for you, then I spill this blood for you. Hey. Just in case my fate come, I live by my own law. I live by my own law. I live by my own. Just in case my fate come, I live by my own law. I live by my own law. I live by my own. 영화 블랙팬서 OST 더 위켄드와 켄드릭 라마가 함께한 Pray For Me 들으셨습니다. 김소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5299님,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우리 라이더님들 이런 선행까지 해주신 분들이 있다니 참 듬직하고 그러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8356님, 라이더님께 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 일인입니다. 눈 오는 날 배달 주문하지 않는 게 제 유일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의견을 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9200님께서는 진정한 영웅의 발견이네요. 뭐 이렇게 또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뭐 우리 영웅은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잖아요. 뭐 초능력이 있는 게 뭐 꼭 영웅은 아닌 거니까요. 우리 주변에 배달 라이더들도 숨어있는 영웅이라고 생각하면 왠지 좀 신뢰도 가고 좀 더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냥 뭐가 이렇게 배달하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런 그 인사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라도 더 걸고 싶어하고 오히려 지켜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청취자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많이 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째를 맞고 있는 튀르키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색과 구조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네, 우선은 현재까지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1,000명을 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오후 2시 현지 시각으로 8일 오후 2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이번 지진으로 발생한 사망자 숫자가 11,236명으로 집계됐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네. 튀르키예에서는 8,574명의 사망, 그리고 시리아에서는
정부 통제 지역과 반군 점령 지역에서 모두 2,66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WHO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골든타임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네. 매몰된 생존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이제 채 24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 날씨가 이제 추우니까. 예, 밤이 되면 지금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온도가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우선 전기하고 물이 끊겨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48시간이 지나면 사실 잔해 속에 있는 사람들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 밤이 되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지금 속절없이 보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8,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중에서 1,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에르도리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 WHO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최대 2,3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 잇따라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앞으로 사실 그 무너진 건물 잔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조차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지질조사국에서 오늘 발표한 새 보고서를 보니까 이번 지진의 사망자를 10,000명에서 10만 명으로 사이에 발생할 확률을 30%, 심지어는 10만 명을 넘길 확률도 14%에 달한다라고 분석을 했고 지금 말씀드렸던 추위와 굶주림으로 사망한 굶주림의 어린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유니세프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이제 기사를 읽다가 봤는데요. 한국에 체류 중인 튀르키예인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가족들하고 연락이 안 닿아서 속이 타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길래 국내 체류 중인 튀르키예인이 한 몇 명 정도 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 들어가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2,00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튀르키예인들이 참 우리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이것도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튀르키예인들을 좀 가까이에 혹시 계시면은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족들한테 또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튀르키예에 제일 필요한 건 침낭과 이불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사망자가 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한 사망자가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병원은 이미 만석이고 여러 가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튀르키예인인 셀린 규네르 씨가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비상사태입니다. 튀르키예는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튀르키예에서 집이 무너져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있는 상태며 침낭, 담요, 음식과 같은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터키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통화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커피 3잔 가격이면 튀르키예에서 담요 5개를 살 수 있다.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하는 기부가 튀르키예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방송국에서 디지털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셀린 규네르 씨가 지금의 튀르키예에 참혹한 상황을 글로 옮겼는데 그걸 이제 한글로 알린 거죠. 여러분 비상사태입니다라고 입을 뗀 뒤에 기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성금을 받고 있는 튀르키예 공식 기관들의 주소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현재 공공기관인 재난관리청 그리고 재난수색과 구호를 위한 비영리 단체, 구호단체인 아나톨리아 민중평화토대를 통해서 기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제 요 글이 게시된 지 12,000회가 넘게 리트윗이 됐고 한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나 또 기부 명세를 인증하는 글, 또 튀르키예 사람들의 빠른 회복을 바라는 한국인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줘서 규네리 씨가 형제 나라의 도움을 잊지 않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방청과 군인력, 국제협력단을 포함해서 총 118명으로 구성된 구호단이 지금 이미 도착을 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 동시 파견 단위로는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가지안테프로 향했었는데 지금 하타이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네네. 행선지를 바꿨다고 하거든요. 지금 SNS에도 이 하타이를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튀르키예에서 프로 배구팀에서 네.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했던 김연경 선수를 네. 비롯해서 기부에 앞장서거나 독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일 튀르키예에 대한 도움을 호소하는 게시물을 김연경 선수가 올리고 있는데요. 8년 동안 선수 생활을 튀르키예에서 했었죠. 예.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가 튀르키예에 대한 도움과 관심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는데 첫 번째는 지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튀르키예에 대지진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상황이 심각하니까 도와달라라고 하는 글들을 올렸는데요. 네. 거기도 이제 기부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게시물도 같이 올려지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튀르키예와 인연이 좀 깊었던 김연경 선수가 튀르키예에 산불 발생했을 때도 김연경 팀 코리아 이름으로 묘목을 기부한 바 있었죠. 또 그 도쿄올림픽 8강에서 튀르키예 여자 배구 대표팀이 우리나라한테 졌잖아요. 산불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서 선전을 다짐했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같이 함께 울었던 기억도 전 나는데 국내 팬들도 튀르키예 묘목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에서 7일부터 기금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목표액인 970만 원을 채워서 모금을 종료를 했고요. 그 외에도 국경 없는 의사회나 월드비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부금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들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방송인 장성규 씨도 긴급구금으로 돈을 기부했다라고 하면서 기부금 내역을 밝히기도 했었고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시던데 알파고 신하 씨. 네. 예. 튀르키예인이잖아요. 네, 튀르키예인이고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인스타그램에다가 구호 물품의 명단, 대사관 주소를 올리면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거리 비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를 했어요. 네. 추진 계획을 서울시 의회에 보고한 지 이틀 만의 일이었는데요. 네. 지금 그 버스 거리 비례제는 2004년 7월에 서울의 버스 체계를 개편한 이후에 19년 만의 일인데 지금 서울에서 버스만 한번 타고 지하철을 같이 이용을 안 하면 기본 요금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4년 7월에 이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랑 버스 체계 개편이 같이 시행이 되면서 수도권의 지하철하고 버스 환승 시에만 추가 요금을 붙는 통합거리 비례제가 도입이 됐는데 시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부담을 좀 줄여준다라는 측면에서 버스는 뭐 얼마나 멀리 가든지 간에 기본 요금만 내는 균일 요금제를 적용해 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간선 버스 이용 거리가 10km가 넘어가면 뭐 10에서 30km 사이에는 150원, 30km를 넘어가면 또 150원의 추가 요금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서울버스의 경우에는 기본 요금만 내고 있습니다만 고물가의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다라는 이유로 철회를 하게 된 건데요. 대신에 버스와 지하철의 기본 요금을 300원에서 400원 네네.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이어서 교통비 부담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제 버스비하고 지하철 요금 오르는 건 거의 기정사실처럼 돼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급적이면 너무 서민들 부담이 커지지 않게 인상폭을 조절하는 게 필요한데 이건 거리 비례제는 이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또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멀리 가면 갈수록 지금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서울시가 하겠다고 다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지금 철회한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안 오르는 건 월급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난방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올겨울 조금 버겁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택시 요금도 좀 올린 상황인데다가 지난번에 제가 진행자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다른 요금까지 다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가 오르는 폭이 뭐 8년 만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한꺼번에 지게 되는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서울시에서 의견 청취를 했었어요, 이틀 동안. 그러다가 이제 거리 비례제 검토를 철회하게 된 겁니다. 대신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도권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거리 비례제는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국민들도 그렇고 서민들이 지금 예민한 상황인데 네. 이런 정책 설익은 거 이렇게 툭 꺼내놨다가 막 비난하거나 아니면 반발하는 목소리 들리니까 다시 철회하거나 이거 이제 미숙한 행정이잖아요. 신뢰가 계속 떨어지게 되죠. 그러게 이런 말입니다. 문제들이 발생하게 그럼 다른 되면. 거를 하기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네.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정책 내놓을 때 좀 수기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충격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고요. 네. 학교를 오랫동안 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네. 어제 낮 2시쯤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19 신고가 11살 아들이 숨을 안 쉰다라고 아버지가 신고를 했는데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보니까 이미 아이가 맥박도 없고 호흡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 숨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몸 여러 곳에 멍자국이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는 30대 아버지와 40대 의붓 어머니를 지금 체포한 상황인데요. 네. 처음에는 그 아이를 이제 그 폭행을 했다거나 처벌을 했다거나 학대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일에도 본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런 주장을 아버지가 하기도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몸에 멍이 아이가 있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육의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이지 이 행위가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의붓 어머니인 B 씨의 경우에는 사망 당일에도 아이를 때렸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대 정황을 지금 경찰에서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9일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을 했는데 1차 구두소견은 사인을 알 수 없다라고 경찰에 전달을 했고요. 네. 국과수에서는 아이의 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이 되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정밀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웃들이 기억하는 아이의 모습 부모에게 극존칭을 사용했다고요? 네. 요새 애가 엄마한테 저렇게까지 극존칭을 쓰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진 아이가 이 가정에 딸 둘과 지금 사망한 요 초등학생 이렇게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유난히 이 아이가 왜소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큰애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혼 가정인데 네.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목격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왠지 그 집 식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친형제 같은 느낌이 없었다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겉도는 느낌이었다. 네, 딸 둘에 남자 하나가 있었는데 초등학생 큰 아들만 이상하게 아이들과 그러니까 가족들과 겉도는 느낌이 있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아들이 어머니라고 하거나 하셨어요라는 극존칭을 썼다는 거죠. 근데 집안의 가풍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 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이상해 보였다는 거고 그냥 보면 이렇게 평범한 가족 같았는데 가끔 추운 날씨에 이 아이가 밖에 쫓겨나서 떨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를 너무 좀 심하게 자녀 교육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만 유독 이 아들만 굉장히 왜소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그부터 지금 사망한 당일날도 때렸다고 하는 네. 임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도 오랫동안 안 갔다고 하는데 네.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찾아가거나 네. 경찰을 통해 가지고 안전한지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을 하잖아요. 네. 이게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좀 길어요. 작년 11월 24일부터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는 건 합당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애가 학교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출석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건데 이
초등학생이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전화 상담을 하고 나서도 미인정 결석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 12월 1일에는 이 부부랑 학생을 다 학교로 불러가지고 면담까지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부부가 그랬대요. 학교를 보내지 않는 이유는 이 아이를 필리핀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를 했었다고 하는데 학교가 올해 1월까지 3번은 부모는 물론이고 이 학생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인천시 교육청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이제 이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정확한 아동학대 증거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소에 이제 뭐 포털 사이트 검색을 했다거나 네네. 그렇지 않으면 대화한 내용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 학교 관계자도 불러서 양육 환경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었다면 뭐 서재에도 확인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찾아가 봤으면 어땠을까.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었는지 아이를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면담하면서 네. 혹시 멍자국이나 이런 게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일까? 이제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그 지난번에 사건도 있기 때문에 네. 아이를 단독으로 면담하고 네. 뭔가 학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건 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학생을 불렀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면서 쓱 확인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실려오면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을 하고 나면 신고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방관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맥박고 호흡이 없었고 사망했지만 이미 몸에 이제 손상이 있었으니까 신고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지나친 기대인 건지. 예. 꼭 이렇게 뒤늦게 뭔가 허점이 있는가, 네. 허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하여튼 이 대처는 뭔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서울대에서 최근 한 교양 과목을 두고 수강 신청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과목이길래 그래요? 양궁이에요, 양궁. 양궁요? 네, 양궁이 이렇게 인기 있는 서울대 학생들이 그 과목이었을까요? 양궁에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 가르치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누가 가르쳐요? 기보배 선수요. 저 같아도 한번 들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1학년 대상의 1학점짜리예요. 그것도 양궁 교양 과목에 그 교양 과목 강좌 상세 정보 첨부 파일에 강의 계획서 양궁 기보배.hwp 이렇게 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파일명을 보고 강사 이름은 안 써 있었대요. 네.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 기보배 선수가 선생님인가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수강 신청 전쟁을 하면서 경쟁률이 순식간에 10대 1이 된 거예요. 예. 이 기보배 선수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진 양궁 과목 강의가 금요일 오전 9시랑 11시에 수업이 예정돼 있고 정원이 한 30명에 31명인데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학생들만 해도 3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네.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커뮤니티에는 피켓팅이라고 하죠. 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켓팅이라는 뜻인데 피켓팅에 성공해서 양궁 강의를 수강하게 된 그 학생들의 환호, 못 간 학생들의 아쉬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섞여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해당 과목 강사가 확정이 안 됐다는 게 서울대 입장이에요. 예. 그래요. 예. 바뀌면 어쩌나. 자, 오늘 밤차 뉴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전시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바로 한남동의 리움미술관에서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개인전 위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서 화제인데요. 네. 이 시대의 가장 논쟁적인 작가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한국 첫 개인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2011년 뉴욕에서 열린 회고전 이후에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각, 사진, 벽화, 설치 미술 등 총 38점의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이 시간에 소개해 주신 적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기억하세요, 예. 이름? 네. 작년에 10월 19일자 표현의 자유 편에서 제가 카텔란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네. 그때 소개해 드렸던 작품이 크게 두 점이었어요. 하나는 트럼프 당선 시에 백악관에서 구겐하임 미술관에 소장작을 임대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을 때 네. 당시 구겐하임의 수석 큐레이터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아메리카라고 하는 작품을 임대해 보시도록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 작품이 바로 18K 금으로 도금한 황금병기였던 네, 거죠. 그 황금병기 하시면 아마 청취자분들 네, 많이 맞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카텔란의 풍자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인데요. 예. 그때 이제 구겐하임 큐레이터의 도발적 행동이 이슈가 되기도 했고 또 그 사건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들한테 더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되기도 했죠. 네. 아마 카텔란은 몰라도 백악관의 황금병기 사건 이렇게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꽤 있으실 거예요. 같은 작가입니다. 또 하나는 밀라노의 증권거래소 앞에 있는 러브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네. 가운데 손가락을 찍혀든 모양의 대형 조각이죠. 그러니까 자본이 가장 활발하게 오가는 증권거래소 앞에 놓여 있어서 마치 인간의 돈에 대한 어떤 집착과 사랑에 일침을 놓는 듯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네. 게다가 또 이 작품을 세워두는 데에는 이것을 용인한 밀라노시의 문화적 수용력도 맞아요. 대단하다 싶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이제 태어난 카텔란의 네. 그런 작품을 집대성한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미술계에서는 괴짜, 조커, 악동, 또 심하게는 사기꾼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하는데 특히 이번 전시를 위해서 리움 미술관 바닥을 처음으로 뚫었다고 합니다. 바닥을 뚫어요? 네. 이번 전시를 위해서? 맞아요. 카텔란을 위해서? 네. 리움 미술관 점차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리움 미술관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예. 무제라는 작품에서 카텔란을 닮은 인물이 미술관 바닥에서 얼굴은 빼꼼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또한 어떤 면에서는 절대로 뚫을 수 없는 그런 미술관의 권력을 깬 셈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우리가 작품을 이해하기 전에요. 제가 전시 소개 드리기 전에 카텔란이라는 이 작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작가 소개 먼저 좀 네. 해드릴게요.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1960년 이탈리아 파도바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환갑이 조금 넘은 그런 나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네네. 54, 만으로 한 64? 네네네. 63 네, 맞습니다. 정도. 우리나라 나이로. 네, 그 어머니는 청소부였고요.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어요. 그리고 가족들 모두 예술이나 문화에는 관심이 없는 가난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고 하는데요. 예. 때로는 집에 화장실이 없을 때도 있었고요.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물을 세탁한 물로 그 목욕을 시켰을 정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기준이 높은 집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가난하고 비참한 것에 대해서는 신음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그의 어린 시절을 본인의 인생에서 최악의 시기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살부터 18살까지는요. 본인이 출연했던 가족 사진은 모두 파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 시절이 나 기억하고 싶지 않아. 네, 실은 기억에서 이제 지우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었겠죠. 학교를 좋아한 적이 없고요. 12살에는 퇴학을 당했고 고등학교는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예술가가 됐을까 그쵸? 궁금해지네요. 그 학교 시스템이 본인에게 어떠한 영감을 주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베니스 대학교 건축과에 다녀보려고 시도도 했지만 네. 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불쾌한 경험에서 살아남는 법. 그러니까 그 수업 자체, 교육 자체가 불쾌했다라는 얘기겠죠. 라고 했다고 하는데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굉장한 반골 기질이 있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텔란이 유년 시절에 혹시 문제였어요? 문제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반항아? 네,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러한 그러니까 학교를 자퇴하고
예. 계속해서 뭐 수업도 열심히 듣지 않고 예. 그랬다면 우리는 주변에 그런 학생을 보고 그 좀 친구는 좀 문제야지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좀 부르죠. 네, 그래서 저도 나 또한 내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었다면 저 친구는 문제야라고 생각할 만큼 나도 편견이 있었구나라고 저도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그때 네. 방황하던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도 그럴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속단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 방황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그 방황이 사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생각을 할 수도 그러네요.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성인이 되어서 예술을 시작하기 전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는 종류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주 다양한 일을 짧게 그만두면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간호사, 쓰레기통 관리인, 경비원, 그리고 영안실 청소부로도 일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영안실 청소부 일을 할 때 남의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해라고 생각하면서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까지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남 밑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던 그 시기라고 할 정도라고 해요. 예. 어찌 보면 요즘에 뭐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의 그런 특징이라고 표현되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일부 공통점이 있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예. 어쨌든 이렇게 일을 그만둔 카텔라는요. 당시에 돈도 없고 집에 가구도 없이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가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소각을 기다리는 쓰레기들을 가져다가 나만의 가구를 조금씩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예술가에 가까워지게 된 거죠.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게 사실 가구를 리폼한다고 해서 예술가에 가까워질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순응하기보다는 그 비판적 사고를 하는 습관 그리고 타고난 손기술 등이 그가 예술가가 되기에 그런 충분한 자질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의 첫 작품은요. 1989년 손으로 하트 모양을 한 카텔란 본인의 흑백 초상 작품, 그러니까 초상 사진이었는데요. 예. 그때 그 사진에는 아직 그의 그런 풍자적 개념이 포함된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부터 작품 세계를 펼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을 나는 작가가 아니라 미술계의 침입자다라고 설정을 하고 제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정관념에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다시 카탈란이라고 하는 작가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다. 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흔히 이제 미술가라고 하면 어린 시절부터 집이 조금 부유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뭐 문화생활도 많이 좀 하고. 네. 그런 이제 소양을 갖춰야 네. 그래야 이제 조금 좋은 예술가가 되지 않겠는가. 네.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는 아니잖아요. 요즘은 맞아요. 그런 식의 그래요. 인식들을 맞아요. 하고 있는데 정말로. 카탈란은 정반대네요. 그러니까요. 저 또한 저도 이제 미술대학을 나오고 그 예. 경험을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그 문화적 소양을 쌓아온 일종의 문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지 경험을 굉장히 했었는데요. 중요하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저보다는 훨씬 더 그런 경험이 많았던 친구들을 저 친구들은 확실히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네. 카텔란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 카탈란처럼 한번 핑계 댈 해보시고 수가 싶어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굉장히 카탈란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저항성 네. 이런 게 새로운 어떤 자기만의 그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특히 나는 작가가 아니라 미술계의 침입자다라고 했던 이유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선입견 없이 본인의 그런 예술 세계를 펼쳤던 것 같은데요. 네. 그의 작품의 핵심은 유머와 풍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풍자는 예로부터 그 사회의 불합리성이나 불균등 등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민적이거나 반사회적, 반권위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부유한 가정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도 그런 성향을 지닌 그런 작가들도 있지만 카텔란의 경우에는 가정 환경도 교육도 그런 주류인 메인스트림에서 좀 벗어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제도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기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다만 이런 풍자가 자칫하면 특정인에 대한 비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외국에는 힙스터 레이시즘이라고 해서 힙스터 인종차별이라는 단어가 존재를 하는데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놓고 논란이 되면 이거 풍자였어 라고 하면서 일종의 면죄부를 얻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사실은 좋지 않은 그런 풍자죠. 그런 종류는. 더 큰 비난을 얻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카텔라는 그런 비하하는 식의 풍자보다는 유머러스한 풍자를 구사를 합니다. 그가 일본 매거진과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네. 최고의 작품은 관점을 뒤집는 것이다. 좋은 예술은 장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은 매우 간단한데 익숙한 것을 낯설게 느끼게 만들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난스러운 장치를 통해서 위트 있게 풍자를 하는 것이 카텔란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카텔란은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미술 교육을? 네네. 진짜 단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네, 받지 않았습니다. 와, 근데 예술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요. 어떤 큐레이터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뭐 구겐하임이나 모마의 그런 디렉터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작가 중에 이렇게 위대한 작가는 카텔란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너무 일반화시키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카텔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참 대단한 작가라고 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움 미술관에 전시된 카텔란의 작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은 전시 포스터에 있는 작품이 아무래도 이번 전시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죠. 네. 그 전시 포스터에는요, 코미디언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은색 덕테이프로 바나나를 벽에 붙여놓은 게 전부인 그런 작품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바나나를 은색 테이프로 벽에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작품이 왜 포스터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했냐? 그만큼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요. 카텔란에 의해서 현대미술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미국에서 열린 아트바젤 마이애미였죠. 그 아트페어에서 이 바나나를 붙여둔 이 작품이 12만 달러. 한화로는 1억 5천만 원에 팔렸기 때문인데요. 보존 처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산 바나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갈변하기까지 하겠죠. 설상가상으로 한 행위예술가는 이 바나나를 떼어서 먹어버리기도 했는데요. 이거 유명한 사건 기억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 또한 퍼포먼스다 하면서 새 바나나를 가져와서 작품을 원성복구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게 됐죠. 그러니까 앞서 일본 잡지하고 인터뷰에서 익숙한 것을 낯설게 느끼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시간에 미술 작품 개념이 중요하다. 이거 계속 누차 강조해 오셨잖아요. 그런 면으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규정하게 되면 이것도 작품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제 인식의 지평이 넓어졌어요. 네, 지금 맞아요. 이것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게요. 네. 하여튼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우리 바나나 얼마 안 하잖아요. 그렇죠. 테이프도 얼마 안 하고. 그거 갖다 딱 이렇게 붙인 거는 그게 1억 5천만 원.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는데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진행자님께서는 그래도 지평이 넓어졌다.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미술계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누군가는 소변기를 뒤집어서 샘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마르셀 듀샹의 후예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폄하를 했고 또 누군가는 바나나 가격도 모를 만큼 부유한 하지만 예술을 모르는 멍청한 투기꾼들의 구매다라는 식으로 비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워홀이 했다고 알려진 말 중에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내가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워홀이 한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말처럼요. 카텔란의 바나나는 아주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나나죠. 그러네요. 19년에 한때 SNS에 카텔란 작품의 패러디가 밈처럼 엄청나게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테이프로 붙여서 똑같이 나도 붙였어. 이거 1억 5천이래. 라고 하면서 올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을 붙이거나 심지어 사람까지 붙여서 올렸거든요. 버거킹은 감자튀김을 붙인 뒤에 0.01유로라고 적어서 올리기도 했고요.
바비 브라운은 립스틱을 붙였고 일반인들도 SNS에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요. 예.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와이프가 남편을 테이프로 붙여놓고 $1라고 붙이거나 이런 식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나 사건을 가지고 같이 작품을 즐겼죠. 근데 조금 가격은 많이 매겨주시죠. 네. 어쨌든 카텔란의 바나나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나나가 되었는데요. 네. 이 바나나 작품이 에디션이 3개예요. 그런데 원래 그 앞서 두 작품은 원래 가격인 $120,000에 팔렸는데 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들,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더. 예. 세 번째 에디션은 $150,000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한화로는 1억 7천만 원 정도. 예. 우선 바나나와 테이프라고 생각하면 이 작품의 가격을 절대로 이해하실 수가 없을 텐데요. 예. 이 작품은요. 바나나를 테이프로 붙여서 카텔란의 코미디언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구매된 내용도 전시권에 대한 페이퍼이기도 했고요. 예. 바나나를 산 게 아니라. 예. 어떤 바나나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장자가 바나나를 전시하는 것을 허용해 줬는지가 이 작품이 진품이냐 아니냐 관건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바나나에 테이프 붙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 작품이 가질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같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하여튼 이해가 가긴 하는데 네. 근데 바나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카텔란의 전속 갤러리인 그 페로탕 측에 의하면요. 바나나는 세계 무역의 상징이자 유머를 위한 고전적인 장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왜 하필 바나나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유추해 보자면요. 네. 우선 카텔란은 벽에 붙였을 때 시간에 따라서 뭔가 변할 만한 것을 찾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과일들 중에서 예. 예를 들어서 뭐 사과, 오렌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색깔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껍질이 있는 이상. 예. 근데 바나나는 아주 샛노란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변하는 과정이 잘 보여지죠. 예. 그리고 붙이기도 쉬울 거고요. 구하기도 쉽고. 네. 그래서 고른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고 바나나스라고 하는 말이 미국의 슬랭 중에 하나로 고 크레이지, 즉 발광하다. 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바나나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바나나라는 단어가 쓰이는 사용처나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 바나나를 선택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예. 중요한 거는 사실 바나나 자체가 아니죠. 이게 바나나든 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카텔란이 다른 물건을 골랐어도 동일한 개념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즉 평범한 물건을 유머와 비판의 도구로 바꾼 카텔란의 개념이 중요한 건데요. 네. 바나나 가격도 모르는 컬렉터라는 비하가 있었지만 실제 컬렉터들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미디언 작품이 저렴하고 부패하기도 쉬운 그런 상품과 고작 덕테이프라는 노골적인 부조리로 이루어진 작품이라는 걸 잘 안다. 하지만 예술과 우리 사회에 대한 공개 토론이 촉발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잖아요. 네. 분분했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다. 궁극적으로 카텔란의 바나나는 상징적인 역사적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게 예. 뒤샹의 소변기도 처음 전시했을 때 그 전시장 밖으로 쫓겨났지만 이제 17억까지 구매가 되고 네. 그러잖아요. 아마도 카텔란의 바나나도 1억 5천만 원 이상 상회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컬렉터의 말도 참 멋있네요. 그렇죠. 네. 네. 참 대단하네요. 네. 자, 바나나 말고 또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아까 언급했듯이 카텔란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네. 미술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오브제들을 곳곳에서 만나게 되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숙자와 비둘기인데요. 노숙자를 전시해요? 미술관 입구에 가면 노숙자가 놓여져 있을 거예요. 예. 마치 작품 같지 않아서 진짜 노숙자인가? 진짜 사람인가? 네. 헷갈린다고요? 네, 헷갈릴 정도로 하면서 미술관 그게 만약에 노숙자가 이제 서울역 앞에 있었다고 하면 그냥 늘상 지나가던 풍경일 수 있지만 미술관의 입구에 있는 경우는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나 노숙자인가 누가 쓰러졌나 하면서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관람객들이 일단 거기서부터 시각적 충격이나 이런 걸 받겠네요. 네, 그러다가
뭐야 작품이었어? 하면서 이제 입장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낯선 느낌을 받게 되실 텐데요. 곳곳에 놓여진 그 박제된 비둘기가 있어요. 네. 그 비둘기는 사실 도시에서는 더럽고 유해한 존재로 좀 피하게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고고하고 정제된 미술관에 놓임으로써 미술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던 그런 낯선 풍경들을 계속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 이외에는 카텔란의 얼굴을 하고 등장하는 여러 자화상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는 센서를 달아서 전시장을 계속 돌아다니는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시 제목의 위라고 하는 그런 작품도 얼굴은 이제 카텔란의 모습을 하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본인의 얼굴을 한 인물로 인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제 관계란 무엇이고 우리란 무엇이고 뭐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지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운석을 맞고 쓰러진 교황이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듯한 히틀러. 특히 이 히틀러 동상은 보셨을 거예요. 네. 뒷모습을 보면은 소년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맞아요. 앞을 보면 얼굴은 히틀러의 모습이라거나 예. 이제 이런 역사적 인물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카텔란의 작품이 개념 미술이기는 하지만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어렵고 심각한 개념보다는 약간은 가벼운 농담 같은 표현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품에 대해서 깊이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런 식의 작품이 있습니다 정도로만 이제 말씀드리고 직접 가서 그 장난 같은 그의 작품을 직접 보고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네. 직접 보시면요. 네. 처음에는 피식하고 웃다가 뒤돌아서서는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좀 곱씹게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처음 오는 거니까 국내에 네네. 당연히 처음 가려면 알게 될 텐데 전시를 좀 잘할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우선은 기본적인 전시 정보를 아셔야 되잖아요. 한남동에 있는 리움미술관에서 열리고요. 7월까지 합니다. 예. 꽤 여유가 있어요. 그러네요. 대신에 무료 전시이기는 한데 예매를 하고 가셔야 하거든요. 지금 초반이라서 표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거의 전석 매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꼭 빨리 보고 싶으신 분은요. 오전 10시에 가시면 취소표에 한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전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제가 이 팁은 지금 바로 전에도 검색을 했는데 네. 거의 없어서 우리 시사야 그 미술랭 가이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만 드리는 고급 정보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냐면요. 한남동에 현대카드 아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 구하기 힘든 예술 서적들을 전시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곳에 가면 카텔란의 작품 도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카텔란의 다른 작품들을 퀄리티 굉장히 좋은 인쇄물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도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작품들을 집대성한 그런 이미지 화집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총 3권이 있고요. 그림책 보듯이 보고 가시면 카텔란에 대해서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특히 이제 카텔란이 정규 교육을 안 받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하나 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화집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그림도 잘 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군요. 일단 무료랍니다. 예약은 힘들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7월까지니까 좀 시간 가지시면서 여유 갖고 예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잡박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우에다 시니치로 감독이 연출하고 하마치 타카유키, 아키야마 유즈키 배우가 출연한 2017년 영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입니다.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를 만든 우에다 시니치로 감독은 제작비 300만 엔으로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84석 단관 개봉 후 입소문으로 관객 수 100만 명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며 일본 독립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감독, 배우 양성